내년에는 일단은 낙폭 과대주들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줄 것 같고 결국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갈 것 같고 경기가 살아나면은 반도체주들도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고 그러니까 골고루 올라간다고 보면 되죠. 그냥. 23년에는 좀 어떤 섹터가 조금 그래도 주도할 수 있는 후보군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아셔야 될 게 우리가 보통은 시대가 처음 열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주도주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BBIG 재작년만 해도 1,500포인트에서 작년에 3,300포인트까지 갈 때 BBIG라고 있었잖아요. 다 같이 갔죠. 네, 그러면서 2차 전지도 새로운 시대고 비대면이니까는 플랫폼 기업들도 그렇죠. 또 어떤 그 명분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는 내년에는 어떤 종목이 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제가 보기에 일단은 낙폭 과대주들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줄 것 같고 거기에다가 결국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갈 것 같고 경기가 살아나면은 반도체주도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고 그러니까 골고루 올라간다고 보면 되죠. 그냥. 그러니까는 근데 특정한 종목이 오버슈팅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정한 종목이 그러니까는 그냥 회복하는 수준으로 해서 왜 그러냐면 다 오픈이 된 거 아니에요. 혹시 이제 모르죠. 미국장에서 만약에 어떤 특정한 섹터가 올라간다 그러면 거기에 키 맞추기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도 원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미국장에 달렸다고 봐요. 미국에서 만약에 원래는 올해 말에 지금쯤 그 애플에서 헤드셋을 출시한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조용하잖아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투자를 조금 이제 줄인다고 그러니까는 내년에 어떤 주도할 종목의 개별주 중에서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섹터 전체가 다 같이 가는 그런 많지 않을 거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유동성이 넘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동성이 넘칠 때는 돈이 넘치니까는 주체할 수 없어서 뭐가 붙으면 막 가잖아요. 근데 내년에 고금리 상태에서 돈이 넘치지는 않지. 그래서 주식이 내년이라고 해도 장은 올해보다 나은데 투자 여건은 나은데 화랑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또 하나가 있냐면 만약에 장이 정상화된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얼마가 돼야지 정상화 되겠어요? 200원? 그렇지. 김 작가님 거의 이제 그 전문가지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1,200원이 되면 1,400원에 산 외국인들이 1,200원 되면 들어오겠어요?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많이 좀 안 들으려고. 네, 저도 안 들어올 것 같아. 갖고 있는 거 어떻게 있어요? 내다 팔겠지. 국내 주식이.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보다 투자 여건은 좋은데 지수가 막 그냥 몇 년 전처럼 치고 올라가는 장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로봇 쪽에서는 혹시 가장 큰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도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뭐 이런 것들도 가끔 움직이는데 요번에 무상증자를 해가지고 이게 물량이 많고 그러면 이것도 어렵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제 장기 횡보하다가 무상증자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한 번씩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로봇도 시대는 로봇이 쓰임새가 많죠. 근데 로봇이 실적이 좋은 회사가 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슈 때문에 올라갔다가 로봇 관련주들이 원자력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슈 가지고서 요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서 일부 몇 개 종목이 급등을 했다가 지금 다 떨어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내년에도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참 투자할 종목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뭘 하나를 기대를 하냐면 올해 대박을 친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금양 이런 거 우리가 보시면 리튬 배터리 뭐 원통형 배터리 2차 전지 관련 주식이거든요. 여기 쭉 보면 이게 일봉이죠. 여기 보면 5,000원 안 됐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에 4만 원까지 올라갔던 거거든요. 여기에서도 추가로 하락하기는 3만 원 밑에 지난번에 찍었는데 추가 하락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죠. 이렇게 견조하게. 그러니까 이런 종목. 또 하나 이제 미래나노텍 한번 쳐보세요.
이런 경우도 여기서 보면은 그 올 봄에 주식 장 나빴을 때 네. 그럴 때 이게 심지어 5천 원대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2만 5천 원이 넘어. 이거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건가요? 이것도 리튬 배터리 관련 주식이거든요. 대표 이런 방금 말씀해 주신 3개의 종목, 이런 종목 네. 어떻게 찾을까요? 내년에도 나오겠지. 그러니까 내년에 그런 종목 어떻게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올해 초만 해도 이런 주식 몰랐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알았으면 뭐 다 대박 났죠. 대박이 나고 떼부자가 된 거지. 뭐 내가 여기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뭐 얘기를 하겠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 투자를 하다 보면 네네. 항상 그 뒤져보고 그러다 보면은 내년 시장을 미리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준비만 하고 있다가 네. 보면은 또 시대에 맞는 그런 대박 주식들이 매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과거에도 뭐 10배씩 가는 주식 많았잖아요. 요번에 코로나 때만 해도 시장 같은 경우 그 코로나 발병 초기에 3만 원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30만 원이 넘게 갔었고, 그때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만 원도 안 했어요. 9,500원. 그런데 그거 20만 원 넘게 갔었죠. 잘 아시다시피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내가 네. 1,500원에도 거래를 하고 매매를 하고 그랬는데 네. 그게 3만 원 넘게 갔거든. 그러니까 내년에도 우리가 투자자들은 미리 뭐 어떤 섹터 뭐 이런 것보다는 네. 돈 되는 기업들, 네.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2차 전지 쪽이 각광을 받는 거고 그 모든 차가 다 전기차 위주로 바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계속 그 주시하고 네. 하다 보면 나오지, 지금. 그 요번에 강원 에너지 같은 거 한번 줘보세요, 강원. 그 3,000원부터 있었던 건데, 네. 예? 이거 보세요, 이거 3,000원대 있었던 거 아니야. 이게 10,000원이 넘었는데. 네. 심지어 이제 10월 달 있잖아요. 네. 10월 초순만 해도 6,000원 초반까지 떨어졌었거든요. 10월 12일 날 뭐 네, 이럴 때. 일팀이네요. 예, 예. 제가 요때도 이제 어디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 종목 6,000원대 사면 무조건 괜찮다 그랬다. 그러니까는 항상,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에 뭐 한다고요? 월드컵 하잖아요, 월드컵. 그렇죠. 제가 그것도 벌써 한 달 전, 2달 전에 다 얘기했던 건데. 월드컵 때 수혜를 받는 편의점? 치킨? 치킨이지, 치킨. 아, 치킨의 제일 큰 종목은 어디죠? 아니, 근데 이제 제일 뭐 마니커, FN 뭐 어쩌 여러 가지 있는데 그때 한 달 전에 마니커 같은 경우도 1,200원 했어요. 1,200원. 네. 근데 이번에 1,600원까지 왔거든. 여기 봐요. 1,600원까지 왔어. 마니커. 이때 1,100원, 1,200원 이때 이럴 때 그래도 30% 40% 나지. 그러니까는 이제 내년에도 개인 투자가들 네. 제가 뭐 이 채널 뭐 기관 투자가가 보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네. 그죠? 보지 않을까요? 그래도 조금 큰 채널이니까. 저 바람이겠죠. 며칠 전에, 3일 전에 이제 구독자 150만 명 달성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래요? 많은 축하드립니다. 출연해주신 어우. 대표님 감사드리고. 진짜. 네. 어떻게 여기까지 또. 올해 목표는 이제 딱 달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진짜. 작년 11월에 이제 100만 명 달성했는데. 그러니까, 야, 진짜 어렵다. 최고. 이게 다 이게 이제 큰 데만 몰리는 거야. 작은 데는 자꾸 다 죽어버리고. 제가 보기에 여기도 양극화야. 네, 양극하고 이제 그렇다고 갑질하고 그러지는 마세요. 저 그런 이야기 전혀 나온 거 없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일상생활에서 어쨌든 우리가 피터 린치가 이제 그 종목을 발굴한다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책에서. 저는 요즘에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면 옛날에는 뭐 맥도날드 같은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이제 키오스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따가 없어진 것들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용하기 불편하고 또 어르신분들이 힘들어 하시니까. 근데 요즘에는 동네 김밥집에도 그렇지. 진짜 키오스크가 다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이제 저 오늘은 또 식당에 갔는데 반찬이 이제 서빙해 주신 분도 있지만 기계가 와가지고 그렇지. 식당에 그 반찬을 우리가 딱 옮기면 이제
다시 돌아가고 그런 것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눈에 많이 보인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사실 아마존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제 다른 기업들도 인건비 감소를 위해서 인력 감소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쨌든 내년 경기가 안 좋을 거니까 감소한 것도 있겠지만 그거를 어느 정도 또 기계로 대체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뭔가 로봇에 뭔가 좀 관심을 가지고 뭔가 발굴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거는 좀 잘못된 접근일까요? 아유, 원래는 좋은 접근이죠. 아, 원래는 그게 좋은 조건이에요. 근데 시장은 참 웃기는 게 뭐냐면 저 현상이 똑같이 주식하고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다시 말해서 이제 로봇 하는 업체가 무진장 있잖아요. 그거를 물론 제작에서 완성까지 일괄해서 다 하는 기업이 있으면은 이제 대박이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업체들이 우리 드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태양광하고 그러면 태양광 하는 업체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태양광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번 쪽은 그 설비하는 업체들인데 중국제를 많이 갖다 쓰는 거예요. 이것들이. 중국 업체 배를 불려주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도 다 좋은데 우리나라 그 로봇 업체들이 어떤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큰 수익을 많이 못 버는 경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테마성으로 해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왜 로봇주가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상황을 예측을 한 거야. 그래서 이슈화돼 가지고 벌써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달까지 로봇이라고 말이 들어서 키워드 많이 나왔죠. 네, 로보 뭐 이런 주식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실적하고 관계없이 유진 로봇 우리 딱 로보 이거 주봉 볼까요? 주봉? 네, 주봉을 딱 보면 다 12월 달 딱 와서 1월 달까지 2월 달까지 이거 급등을 했잖아요. 제가 작년 10월에 그런 말을 했어야 됐는데. 네, 그러니까 3,000원에서 12,000원까지 올라갔으면 몇 배가 간 거예요. 400%가. 300%, 400. 그렇죠. 그 정도 해먹었으면 많이 해먹은 거지.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은 실력으로 가는 거야. 내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개별 기업 저거를 이슈로 가는 거지. 이때만 해도 이제 떨어지는 끝물이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좀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특정 세력들이 이 주식만 간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주식이 유난히 많이 간 주식이죠. 로보가. 그래서 지금도 괜찮은데 지금은 괜찮죠. 이제 우리가 일봉상 보면 그렇죠.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건데 이제 여건이 좋아지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게 또 뭐가 있다고요? 원자력 관련주. 아, 원자력 관련주. 네. 종목 이름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뭐 한신기계 같은 거. 한신기계. 작년에 3,000원에서 자 15,000원까지 갔어요. 그럼 몇 배가 올라갔어요? 4배, 5배 올라갔어요. 그러고선 쭉 떨어졌다가 이제 지금은 요번에도 또 뭐 말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반등을 줬다가 지금은 또 요렇게 그래프가 나빠지는 게 지금 연말까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와요. 개별 종목들이.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키오스크 관련 주들도 일부 9월 달쯤 돼서 한번 반짝거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앞으로 계속 쓰임새가 있죠. 그런데 그 이슈로 해서 한 번씩 반짝거렸던 거는 그 다음에 실적이 따라줘야지 이제 다시 이슈가 되지. 세상이 이제 그런 세상으로 됐는데. 그렇죠. 자, 그럼 리오프닝에서 이제 대한항공팀 차트가 뜨긴 했는데 항공주는 어떻게 보시나요? 항공주들은 요번에도 요게 뜬 게 3분기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거든요. 그 항공주들이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괜찮을 수 있죠. 조금 조정받을 때 매수해 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제 원유값이 그러니까 항공유 비중이 제일 높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이렇게 급락을 했던 배경은 여기서 급락을 했던 배경은 이게 없어졌나 우리가 확인을 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나 그걸 살피는 거거든요. 여기서 확 떨어졌던 거는 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항공사들은 항공기를 전부 다 리스한다고, 렌트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달러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지. 그러니까 이게 달러 값이 올라가니까 많이 올라가니까 이자 부담이 아주 크게. 그래서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의외로 실적이 좋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조금 수그러들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지 이제. 달러가 만약에 더 떨어진다든가 그러면
그리고 유가가 조금 안정되게 지금처럼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리오프닝 시대니까는 주가가 과거처럼 좀 많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죠. 요즘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호캉스 관련된 이제 호텔 시장 차트인데 호텔 섹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 이것도 괜찮죠. 이제 이때도 급락했던 게 실적이 원체 나빠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거는 과거니까는 그거 앞으로 괜찮겠다 싶으니까는 괜찮죠. 그래서 요 근래 저게 많이 올라왔어요. 카지노 관련 주들이. 그래서 파라다이스 이런 거다. 다이스 이런 게 바닥에서 여기서 급등을 했던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 전체가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거는 대형주든 개별주든 급락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정하게. 그래서 시장보다 많이 오버했다는 주식은 무조건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숨고르기 들어간 다음에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을 펴야지 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대형주든 개별주든 그 시장하고 마찬가지로 오버슈팅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매도를 하시고 다시 말해서 이제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떨어지면 제가 보기에 한 15,000원까지만 혹시 떨어진다 그러면 매수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거는 이제 중국하고도 관련이 좀 있죠. 중국에서 코로나 폐쇄 정책을 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 그 완화 정책을 쓰는 건 아니고 내년 1, 2월 달 돼야지 될 거로 이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만약에 중국에서 코로나 그 봉쇄 정책을 이렇게 완화를 시킨다든가 그러면 이 사람들도 여행이 좀 자유롭고 그러면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거기에도 또 물려져 있거든요. 그 중국이 그때 상해도 뭐 폐쇄하고 하이난 같은데 관광지 같은 데도 다 폐쇄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조금 완화시키자. 그 영향도 많이 있죠. 호텔 주식도 마찬가지고 이 리오프닝 주식들은 다 면세점 관련 주식들이 다 관련이 있거든요. 자, 여행자 하면 또 여행사 빠뜨릴 수 없죠. 하나투어 같은 여행 섹터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번 거로 인해 가지고 지난번 그 폐쇄 정책, 뭐 코로나 폐쇄 정책해서 재무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다들. 그래서 항공사들 중에서도 자본 잠식에 들어가는 게 있지 않나, 뭐 그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작년에도 유상증자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요번에 실적들이 다 별로 안 좋다 보니까는 여행주들이 리오프닝이 됐는데도 주가가 시원찮은 거예요. 그렇는데 앞으로는 좀 이제 다 악재가 와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지금은. 이거 말고도 롯데관광이나 뭐 이게 작은 여행사들 있잖아요. 거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거의 비슷해요, 다. 요번에 한번 급등했다 그랬는데. 다 이거 지난번에 2만 원 가까이 갔던, 2만 원도 넘었던 거거든요. 여기. 2만 원도 넘은 건데 실적들이 영 시원찮으니까 많이 떨어졌다. 하나 조심할 거는 연말되고 뭐 이제 12월 결산법인들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 내년 3월 달에 이제 제출하고 막 이러다 보면 재무적으로 리스크가 생기는 기업들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는 그것들도 좀 잘 감안을 하셔서 너무 이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투자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 리오프닝 주식들 중 지난 실적들이 이제 반영이 될 거니까는. 그렇죠. 현대백화점은 이번에 조금 안 좋았죠. 진우승가 하는 그 매트리스 침대 회사를 너무 비싸게 인수를 해가지고 그게 애물단지가 돼버려가지고 그거를 평균 가격이 7만 원대에 인수를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8천억인가 뭐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러면 주식이 그냥 지금 반토막이 됐거든요. 이 진우승가? 코 한번 쳐보세요. 이게 이 꼴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가에서 내려왔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 때 아마 인수했을 거예요. 여기 때 8만 원. 8만 원대 인수를 했는데 8만 원 정도 가격을 매겨서 인수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최대 그 현대백화점에서 최대 금액으로 인수를 한 건데 이게 뭐 인수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실적도 덩달아서 이제 안 좋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백화점이. 그런데 이제 뭐 신세계 같은 경우는 그 명품점 같은 데서 수익이 많이 나고 그래서 그래도 별로 안 올라가더라고. 지금도 바닥거냐 이게 신세계.
참 보면 주식이 어려워요. 그렇죠. 이거 이제 신세계 같은 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3년 연봉으로 봐도 이게 바닥권이거든요. 20만 원 초반이면 이런 거 여기 보면 최악인 상태예요. 최악. 이게 최악인 상태가 지금 지났는데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무튼 경기가 둔화되면서 네. 소비자들이 좀 지갑을 좀 닫으면 네. 이 영향이 있지 않나 이제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는 내년에도 별로 그렇게 크게 우호적이지는 않지 않을까 이제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화점주들이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 소득이 높아지고 흥청망청 쓰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금리가 높고 그러고 대출 받은 게 많아서 네. 대출이자 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네.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음식료품주들이 어려운 것처럼 이 백화점주들도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아무래도 주식 가격은 선반영이 되다 보니까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대표님은 그 개인적으로 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연에 주식으로 버는 수익률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신 거랑 그다음에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나오는 수익률이라 본다면 그게 어느 정도일까요? 일반적으로 한 20-30% 수익이 나면 잘하시는 것이. 잘하는 거죠. 네, 20-30% 수익. 근데 현실은 사실 10%도 나기 어렵죠.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근데 지금이 이제 예금 금리가 5%, 5%. 아마 내년에도 그런 시대에 그렇죠.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5%는 확정인 거고. 네. 근데 주식에서 10%를 먹으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10% 먹으려고 한다는 거는 마이너스 10%도 각오해야 될 텐데. 그렇죠. 내년에 주식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그냥 안전하게 좀 예금에 피해 있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거 좋죠. 그거는 만약에 네. 공부가 좀 미진하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차라리 저 같으면은 그렇게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가 재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소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재미 부분을 가미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자기 직업이 있고 특히 주식에 신경 쓰기가 조금 번거로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은행에 그 금리 5% 이거는요 10몇 년 만에 온 기회거든요. 그러고서 그 사이에 네네. 아주 소량으로 주식 공부를 좀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까 20%, 30%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제가 원래 이제 대면 시대 때는 네. 그 연말에 꼭 강의를 한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거든요. 모 증권사에서 이렇게 강의하고 그럴 때마다 그 투자자분들한테 물어봐요. 올해 얼마나 벌으셨냐고. 지금이 이제 가을, 겨울로 들어가는 시기 아니에요. 그러면 가을, 겨울에 주머니가 두둑해야지 이 춥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1년 열심히 했는데 네. 연말 돼가지고서 계좌가 마이너스가 나고 그러면 속도 쓰리지만 춥단 말이에요. 추워. 춥죠. 춥죠. 그래서 겨울에 꼭 물어봐요. 그런데 우리가 새해에 항상 목표를 크게 갖고서 한단 말이에요. 올해 대박을 쳐야지 그러는데 그 연말 돼가지고 수익률이 플러스로 나는 사람들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힘들죠. 네, 그래서 지금 아주 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자신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은행에 그냥 일단 박아두고 그 기간 동안에 공부하는 그 기회로 그래서 아주 소량으로 너무 또 안 하면 심심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는 10분의 1 되는 돈 가지고 은행에 집어넣은 90%는 집어넣고 한 10% 가지고서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단기 투자 제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익 안 날 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죽으라고 해도 그냥 억울하죠. 시간 보내고서 억울하게 했는데 여기에서 요만큼 벌었는데 저기에서 그냥 왕창 까먹고 그러면 진짜 멘탈도 무너지고 어렵고 그러죠. 자기가 해보면 알아요. 이렇게 몇 년 해도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은 그게 오히려 낫고 그러고서 이제 공부를 조금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지만은 그거대로 잘 가나 확인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12월 증시의 투자 포인트를 좀 눈여겨봐야 될 변수 한번 찝어주신다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파악하기에
제가 이제 분석하기에는 그 외국인 동향, 외국인이 그 포지션을 어떻게 취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 외국인 할 것 없이 전부 다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 크게 나왔죠. 1.8% 정도 나왔는데 외국인 동향 이렇게 잘 보시고 급하지 않게 그 마무리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연말을 좀 맞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023년 주식 투자하는 방법은 연말 특집으로 대표님과 또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처음투자자 남석관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